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 주변 수산물에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는데요. 일본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를 했고 우리나라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최종심에서 1심이 뒤집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할 방침입니다. 어제 임정 10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일본이 철도를 조선에 깔고 일본의 대륙 진출을 꿈꿨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일본 정부는 이번에 우리 정부에 승소하면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출을 해외 여러 지역으로 늘려나가려고 했었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은 변하지 않지만 조선은, 대한민국은 변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건강권은 우리 스스로가 지킵니다. 2019년 4월 1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은 부동산 수다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김인만 소장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봄을 어떻게 마음껏 즐기고 계신가요? 소장님부터.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봄을 즐기고 계시냐는 질문이? 이게 어느덧 벚꽃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 때 됐어요, 소장님. 네. 그냥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한숨만 쉬고 계세요? 네네. 교수님, 이 안타까운 소장님께 좀 한 말씀 하시죠. 봄에 한숨만 쉬면 어떡해요? 봄을 즐겨야지. 그만큼 이제 바쁘시다는 얘기죠.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시니까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소장님도 바쁘세요. 지나다 창으로만 봤지 네. 걸어서 좀 벚꽃 냄새도 맡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한숨이 나옵니다. 저희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누구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네, 맞습니다. 벚꽃 피는 거는 보고 사는 우리 소장님과 교수님과 청취자분들이 네,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암동 보면 꽃 너무 예쁘게 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봄꽃 이야기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요. 또 봄꽃하고 두 분하고는 좀 안 어울리잖아요. 맞습니다. 저하고 앵커님이 좀 어울리셔요.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집값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7일 발간한 2019년 4월 KDI 경제 동향 이 보고서를 보니까요.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일단 두 분 전화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네. 전화는 받으셨죠. 소장님 받으셨을 것 같은데. 받으셨어요? 저는 대출 받으라는 전화만 받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는 안 오고요. 원래 이게 이제 전화로 안 오고요. 이렇게 네. 메일로 설문지가 오는데 네. 그렇다고 받았다는 거 아니고 저도 못 받았습니다. 아니, 소장님처럼. 이상하다. 네. 저는 부동산의 최고 전문가는 두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KDI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시스템의 어떤 네. 빈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단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것은 거기에 보시면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금융, 은행. 그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는 금융 전문가들이죠. 건설 전문가고. 그래요?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 세팅하는 과정이 이게 작년 2분기부터 시작한 세 번째예요. 네네. 설문조사가. 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여러 데이터가 잘 안 나오면 다시 한번 뭐 스크럼을 다시 짜겠죠. 제가 멤버들은. 묻자고 한 질문이었는데 네네. 정말 좋은 질문이었네요. 이 질문을 그럼요. 받는 사람이 건설업자나 이제 금융 쪽 전문가들이 이런 분들이 많다. 많이 포진돼 있다는 자체가 조금은 퀘스천이죠. 그런데 질문의 항목은 서울 집값이 내릴 것이냐 였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59.4%가 1년 뒤에 서울 집값이 내릴 것이다. 현재와 같을 것이라고 답한 분은 24.5%였고요. 오를 것이라고 답한 분은 16%였습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인 두 분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이면 서울 집값 내릴까? 소장님. 이게 굉장히 민감한 그렇죠. 질문인데요.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제가 설문조사 참여했더라면 아마 59.4%가 아니라 60%가 넘지 않았을까. 내릴 것이다. 1년 후면 아마 지금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폭은요? 폭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네. 봅니다. 1년 후라면 일단 왜냐하면 규제가 누적된 규제들이 너무 많고 규제의 실질 효과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고 그동안 상승폭도 너무 컸고요. 그래서 네. 피로감, 구매 대출 규제도 원천 봉쇄가 됐거든요. 그래서 구매 능력, 구매 욕구가 모두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이라고 해서 뭐 일준 물량도 물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 말이라고 해서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기는 좀 힘들지 네. 않을까. 중간에 뭐 반등은 있을 수는 있어요.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세 흐름은 내릴 상승 것이다. 이런 건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교수님. 저는 하락의 90%, 상승의 10% 이렇게 비중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10%의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좀 약간 왜곡된 어떤 상승 이런 부분의 어떤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작전 세력 내지 아니면 큰 호재. 네.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어느 지역은 뜰 수 있겠죠. 근데 그 지역에 뜬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면 평균가를 좀 올리니까 어떤 뭐 하락폭을 줄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하향 안정화가 되는 거는 뭐 제가 볼 땐 거부할 수 없는 시장 현황인 것 같고 네. 9대1 정도로 하락에 저는 뭐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향하는 게 정상적이고 만약에 오른다 해도 그때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이 개입돼 있을 상황일 것이다. 제가 예측하기엔 그렇습니다. 예측하시기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이 이러니 뭐 지방은 떨어지는 게 자명하겠죠? 어떻게 지금 떨어지고 있나요? 지방도 지방 나름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물론 뭐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값이 뭐 서울보다 더 오르고 있고 올랐고 더 오르고 있고 또 아닌 지방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된 것 같고. 대구랑 광주는 오르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일단 입주 물량이 뭐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아주 과하지도 않았고요. 또 수요 자체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도 각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소비 도시거든요. 대학교들도 몰려 있고. 네. 그 경북 지역에서 또는 뭐 전라도, 부산 같으면 이제 경남 지역이죠. 나름대로 인구층도 두텁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뭐 서울과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런 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그동안에 보면 서울과 지방은 약간 시차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이 많이 오르면 지방이 좀 약세로 있다가 서울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지방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서울이 주춤할 때 지방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양상이 있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 서울이 이제 조정을 좀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대구나 광주는 좀 예외인 것 같고요. 나머지 네. 지방을 보면 한 2, 3년 전부터 침체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지금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지방이 빨리 이렇게 반등이 되냐 그러면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까. 지방 경기도 너무 좋지 않고요. 입주 네. 물량도 아직 소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또는 후내년 정도 되면 서울과 지방이 동반 침체가 되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조심스러운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한 교수님,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의 개발 공약으로 원주, 광주, 세종을 꼽았습니까? 그래서 뭐 원주, 광주, 세종이 뜨겁다는데요? 맞아요? 개발 공약의 어떤 부분,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그전에 있던 거고. 네네. 그래서 이 원주가 제가 여쭤봤잖아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원주, 광주, 세종이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가 있다고 해서. 공약 때요? 저는 사실 명확하게 기억은 안 네. 나는데 광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주, 광주, 세종은 네. 당연히 오를 거고요. 네. 세종은 이제 행정부를 옮기려는 의지를 좀 많이 표명을 했죠. 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아니니까 접어졌고 그럼에도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분양가가 싸잖아요. 지금도 뭐 1,000만 원 안 되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네. 올랐다고 해서 서울처럼 뭐 평당 막 3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좀 객관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오르는 거 같은 경우는 공약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 소형 아파트하고 신축이 많이 없어요. 광주가요? 네. 그래서 네. 이 시내 중심지로 우리는 서울로 말하면 다세대 주택들은 많지만 아파트와 딱 그냥 끊긴 거예요. 중간에 어떤 신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네. 좀 핵가족화 되니까 네. 그물에 대한 어떤 상품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요번에 이제 분양하거나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이 뭐 빌라도 도시형 생활을 짓대서 좀 크게 지면서 엘리베이터 아하. 꽂고 이렇게 좀 요즘 사람들이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워라벨이라 그러나요? 그 일하면서
즐기면서 살고 네. 싶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규모에 맞춰가지고 소형 아파트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광주 시내 전체 가격을 올리는데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네. 덩달아 이제 대형 가격이나 중형도 버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광주는 핫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금 이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대구 올랐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다 오른 게 아니고요. 수성구 그쪽만 올랐습니다. 물량이 아까 말씀하신 네. 원래 좋은 지역인데 네. 물량의 어떤 공급의 차이 때문에 한때 많았다가 줄었다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지금 또 잠깐 빛을 보고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도 막 오를 때 안 오르는 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애청자분들은. 그 원주 혁신도시 맞는 것 같아요. 그 원주 혁신도시는 그 말은 혁신인데 혁신이 네.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들어가 있는데 관광공사라든지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일단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산업 쪽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원주는. 바이오 업계라면 의료 업계잖아요. 네. 의료 업계 분들이 글로 잘 안 가시고 도리어 제주도를 자꾸 탐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는 정확한 것 같아요. 암만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것을 권유하거나 정책을 넣더라도 네. 시장 논리가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연결 브릿지가 없다라면 조금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데 지금 원주 혁신도시가 약간 그런 기업도시도 그렇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저희 금요일마다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 수다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사에 따르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의 강화된 부동산 금융 규제를 좀 유지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김인만 소장님은 제가 칼럼에서 봤는데 이런 거래 급감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든다. 이런 정상적인 가격 하락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강화된 규제들이 가격 흐름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신 거 봤거든요. 맞습니까? 그걸 또 언제 그렇게 보셨나요? 조사를 싹 했죠. 네. 이게 항상 이게 또 다른 왜곡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요.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조정이 되더라도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작년에도 이게 몇 개 안 되는 거래량이 집주인이 더 매물을 많이 회수하니까 사실은 공급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부족해지니까 사실은 많이 급등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문제가 또 몇 년 후에 또 다른 또 왜곡이 생길까 싶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규제 중에서도 저는 좀 이게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폭탄 융단 폭격을 내렸는데 금융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부채가 우리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DTI LTV는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거의 원천 봉쇄를 시켰거든요. 집 하나 있으면 아예 대출이 안 나오게. 네. 그래서 DTI LTV는 유지하되 이게 너무 지나친 규제들 또 너무 많이 쏟아진 규제들은 좀 정리를 해서 필요한 규제들은 유지하고 좀 이게 너무 과하다 싶은 거는 해서 좀 안정화를 하더라도 이게 좀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칼럼을 했고요. 앞으로 지금 또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제 당분간은 안전 기조로 좀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화되면 몇 년 후에 공급이 급감하게 되면서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좀 물이 좀 흐를 수 있도록 네.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칼럼 보고 이렇게 우리 저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올린 것 같은데 국제회계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언론에서 저만 방송에서 이거 계속 떠드는 것 같은데요. TV나 지금 라디오는 우리 저 앵커님하고 우리 애청자분들 하는데 그게 쉬운 항목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국제회계 기준이 바뀌었다. 예, 그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다들 모였잖아요. 막 부랴부랴 막 모였잖아요. 여러 번. 막 G20 모이고 G3 모이고 그래가지고 한 게 그때 망할 나라는 원래 미국이었잖아요. 거기
빚다가 부면 빠지는 나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축통화하다 보니까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론이 그러면 이제 회계를 좀 투명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하자 해가지고 네. 만든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게 강화됐죠.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가 차근차근히 가자 했는데 우리나라 뭐 보험회사는 이미 적용되고 있고 거기 내용들이 있어요. 네. IFRS에서 뭐 스위스 바젤에서 열렸을 때 바젤 협약을 다 맺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협약을 안 따르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은행들에서 취급을 안 당하고 좀 빠지게 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근거에 하에 의해서 은행이 재무구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건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 근원은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예전과 같이 대출이 확 바뀌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장은 그러니까 이번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에 네. 대출 규제는 예전의 대출 규제와 다르다. 그냥 잡았다가 네. 풀어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흐름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더라도 약하게 풀어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 주신 소장님이 잘 말씀 주셨는데 기본은 유지하고 1가구 2주택자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풀어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원천적인 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시장이 예전처럼 다시 폭탄 터지기는 힘드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혹시 집이 여러 개이신 분은 포트폴리오 관리 잘 하셔야 되고 하나 가신 분도 너무 이렇게 답답하거나 네. 막 이렇게 초조해질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남편분이 부동산 투기보다는 주식 투자가 훨씬 건전하다고 생각해서 40억 네. 재산 중에 35억을 주식을 했다 했는데 예술이죠. 예. 네, 그 세계적인 흐름에 맞춘 재테크일까요? 부동산 투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저희 나라만 그런 거죠. 우리나라만. 아까 차별화시키면 시장마다 다 틀려. 아까 네. 말씀드린 광주처럼 소형주택이 필요하면 그 주택은 또 올라가는 거고 새로 지으면 올라가고 네. 뭐 아파트도 지역 따라 다른데 비싸더라도 시설이 좀 또 팔리고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틀린 것 같아요. 네. 95% 주식 투자는 세계적인 흐름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부동산 누가 투자 안 하고 주식 투자했다잖아요. 건전하게. 어떻게 두 분 부동산 다루시는 두 분으로서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게 이게 그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중요한데 네. 주식으로만 그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울 일이고 좀 네. 그 기법을 좀 배우고 싶은 생각도 들 증권회사 지점장님도 그렇게 투자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자기만의 소리죠. 투자 회사를 하나 만들어도 네. 좋지 않을까. 좀 예고를 해드리면요. 그 이미선 재판관 남편분이 변호사신데요. 잠시 후에 뉴스 정면 승부에 인터뷰를 할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남편분요? 네. 남편분이 하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또 기회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나? 자, 지금 아까 회사 만드신다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인터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걸로 제가 또 우리 하드시네요. 프로그램을 조금 홍보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이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세요. 주식에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다 못 해주세요. 못 해주시고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거 여러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집은 올해 사지 말고 내년에 사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왜요? 집값이 떨어진다면서요? 사람마다 틀리죠. 집값 떨어지는 걸 기다리다가 또 전세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기가 3살, 5살 유치원 가고 이래요. 그런 거 감안하실 때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 분들은 그 내려가는 같이 하고 가족의 행복 있잖아요. 네. 애기들이 친구들을 초등학교 들어갔어. 친구 겨우 새겼는데 이사를 가면 그 충격이잖아요. 사실 애기한테는 아시잖아요. 다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가 신혼이고 좀 애기가 좀 어리면 적정하고 조금 그럼 과감하게 사셔도 돼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하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거나 승진을 빨리 하시는 게 낫지. 네. 그 집값에 맨날 이거보다는 100번 낫고요. 다만 이제 그렇지 않고 좀 다 키우고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누구처럼 주식이나 하고 이러면 그냥 천천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그죠? 천천히 기다리셨다가 집값이 좀 내려가네. 내려가는 데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기다리시면 되죠. 그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려라? 네, 그 시점을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90% 생각하고 10%는 아까처럼 또 그 주식에는 작전 세력이 있잖아요. 네. 이상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또 혹시 부동산 시장에 요동을 치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제가 볼 때 하향 안정화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애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요? 집값이 이론적으로는 뭐 올해보다는 내년이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기다렸다가 사는 게 이론적이긴 한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때는 사실 떨어지는 칼날은 못 잡거든요. 피가 나니까. 그래서 내년이 되면 더 무서워서 또 이게 못 들어가게 자루를 됩니다. 아무리 필요한 사람이라도 막상 그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년 돼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후내년 되면 다시 반등한다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계속 놓치다 보면 결국에는 또 이게 뭐 10년이 지나도 못 사는 여기서 제가 반론 하나 드릴게요. 네. 뭐냐면 딱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1가구 2주택자 갭 투자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네. 가수요가 많았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가구 2주택자가 전국에 지금 1,700만 중에 850만이 1가구 1주택자고 700만 개가 이제 다주택자 건데 네. 그중에 400만 개가 1가구 2주택자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60~70%를 갭 투자한 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네. 그분들을 이번 정부에서 딱 막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안 하면 200만 개 집이 나온 거예요. 200만 신도시도 필요 없어요. 네. 200만 개가 분명히 언제쯤인가는 시장에 매몰화되는 속도가 조절해서 나온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틀릴 거다. 예전부터 올라가려는 어떤 압력이 약할 것이다라는 걸 저는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르다. 또다시 말씀드리죠. 이번에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나 가수요자들이 조금 떨어져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집에 매물이 나올 것이다. 집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좀 또 지나면. 세금도 올랐잖아요. 네, 반론.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아파트는 심리거든요. 2012년도 우리 서울 아파트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 매물도 많이 나오고 서로 팔겠다고 난리였는데 안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심리는 이게 뭐 상승기와 하락기가 있잖아요. 매도인 우위 시장, 매수인 우위 시장이 있는데 이상하게 집값이 떨어지면 사실은 사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안 사더란 말이에요.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그렇죠. 지금까지 안 산 분들이 저는 내년에 떨어질 때 집 산다는 건 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심리적으로 물론 이론적으로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사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네.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투자를 떠나서 그렇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실수요자들은. 네. 투자자나 집이 한 채 있다. 꼭 갈아탈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 저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기다려보면서 네. 이번 타이밍이 안 되면 또 다음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한 말씀 또 드릴게요. 저희 딸이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럼요. 제 딸이 지금 4인가요? 5인데 한국 나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5인데 직장 사는 지 2년, 3년 차예요. 근데 거기 입사를 해가지고 매번 저한테 묻는 게 제가 부동산 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뭐 아빠. 대리님들, 과장님들이 모이면 집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 3년 동안 딱 우리 폭등할 때 그 시절 얘기인데 좀 지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르다가 요새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생각할 땐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랬더니 저보다 더 전문가적인 답변이 나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구가 나이 든 분들 많이 돌아가실 거고 새로 낳는 애들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도 결혼 생각이 늦는데 네. 그럼 인구가 많이 안 늘면 이제 서울 집값이 그렇게 막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빠 너무 비싸지 않나? 다들 죽으려고 그래 대리 과장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통상적인 시각인데 거기에 요소가 하나 들어갔죠. 사망률이 늘어나고 출생률이 준다. 줄고. 이게 우리가 20년 뒤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20년 뒤에는 생각해 보는데 지금 네. 당장 내년 물어봤잖아요. 네, 20년 뒤에 제 아들은 지가 알아서 하고요.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부동산 집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샵 0945문정 0945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는 좀 미분양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금요일 부동산 관련 토론 아니고 수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 이야기 나눠볼게요. 3기 신도시의 저주. 아유 무서워라. 이거 뭐예요? 한 교수님 3기 신도시의 저주.
이게 언론사에서 제목을 참 기가 막히게 붙이신 것 같습니다. 참 못됐어. 그쵸? 네임 마케팅 쪽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3기 신도시가 없었더라도 벌어질 현상인데 제목을 잘 붙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잘 붙이셨는데 네. 저주까지는 아니고 영양 이랬으면 이쁠 텐데 그러니까요. 듣기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여간 실제로 시장상을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죠? 네. 김포에서 분양가가 저렴하고 아파트가 좋은데도 대브랜드인데도 미분양이 계속 뭐 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 기자 언론은 얘기하신 거고 그런데 제가 볼 그렇지 때는 않다. 그것도 한 요소일 뿐이죠. 다른 원인이 더 크죠. 다른 원인이라 함은?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 네. 조정기에 들어가면서 그렇죠. 서울이 조정기가 들어갔는데 김포 그렇죠. 등 외곽 지역이 사람들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네. 떨어지는 집값을 사고 싶은 사람은 아마 10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떨어지는 그러니까 칼날. 불안하니까 떨어지는 칼날 같으니까 안 잡은 거고 3기 네. 신도시는 사실은 핑계고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물론 일부는 3기 신도시가 나오니까 실수요자니까 기다려보자라고 하지만 네.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3기 신도시를 왜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불안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그런 거지 3기 신도시 때문에 그렇게 미분양이 많이 났다라고 하면 저주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네. 악의적인 표현이죠. 네, 집 맞습니다. 뭐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영향은 받은 건 맞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그 네네. 당연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주도에서는요. 미분양 아파트를 가지고 불법 숙박업을 한 사람들이 잡혔대요. 이게 미분양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뭐 임대도 하고 또 그 중국 여행객도 숙박도 네, 하고. 주고 이런 것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미분양은 좀 이어질까요? 분당 위례 같은 데는 근데 로또 아파트 현상은 여전하잖아요. 입지가 좋잖아요. 그리고 주위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또 차익이 있고 시세 차익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지역 빼고는 계속해서는 미분양이 지금 서울 날 것이다. 미분양 났잖아요. 광진구가. 네, 광진구가 사실 주요 입지인데 네. 뭐 거의 강남이랑 똑같죠. 바로 다리 하나 사이인데 그렇죠. 분양가가 10억을 딱 넘으니까 바로 그게 미분양 났다는 자체가 그리고 2순위에 마감됐는데요. 그것도 또 다 계약을 안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YTN 우리 생생경제를 위해서 네. 오면서 한번 잠깐 이제 미분양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요. 미분양 기사인데 광진구 미분양 자녀세대 뭐 이런 쪽으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네. 2순위에서 마감은 됐는데 계약을 안 한 게 나온 거예요. 뭐 말은 8가구로 써 있는데 뭐 20가구인지 30가구인지 알 바는 없잖아요. 알 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땐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미분양이 서울도 나타났으니까 조금 우리가 시장 상황에서 좀 이런 걸 감안해서 좀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대처해야 된다. 네. 줍줍 쪽인가? 네? 줍줍 쪽이라고 있다 그러던데요. 그럼 네. 미분양 난 거 아니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르는 용어예요? 아니요. 줍줍줍 한다고 또 맞아, 누가 줍줍. 요새 기자분들이 되게 샤프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장명 공부를 하러 다니나 봐요, 기자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순위 미분양 같은 계약을 줍고 줍는다라는 뜻이라는데 네. 두 분 들어보셨죠? 그게 사실 뭐 지금만의 계속 문제는 해오던 아니고요. 거죠. 뭐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건데 네. 이제 이름을 그렇게 기사를 붙인 그렇게 잘 쓴 거죠. 거죠. 그래서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이런 현상은 더 이제 뭐 쏠림 현상, 양극화, 북위례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뭐 분위기가 좋을 때야 사실 어디를 분양을 받아도 누가 좀 더 버느냐의 문제지 뭐 다 실패는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잘못 분양을 받으면 자칫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곳, 확실하게 입지가 좋거나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분양가가 낮은 뭐 북위례나 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굉장한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지역들은 미분양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취자분들 질문 제가 하나 드릴게요. 5284님이 재건축한 아파트에는 입주하는 게 아니라는데요. 맞나요? 하셨어요. 네? 왜요? 그러게요. 재건축한 입주 아파트를 왜 어떤 거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그러게요. 왜 지금 그러셨을까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 아파트들인데 그래요? 이게 아니랍니다.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다른 싶어요. 뭐 뒤에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자, 뭐 5284님 좀 더 정확하게 네. 질문 요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5284님이 때문에 입주를 안 한다 이렇게. 무엇 때문인지 이유는 안 남기시고 목소리가 매력적인 김 PD님 자신감이 넘쳐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자차죠 지금. 이거 자차한 갑자기 거죠. 죄송합니다. 아니 5284님이 어떤 거 남기셨나 했더니 요게 들어와가지고요. 혹시 PD님 남편 아니신가요?
아, 그런가요? 재건축한 아파트에 들어갈 만한 저희가 지금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신랑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는 있겠죠. 조합원들은 옵션이라든지 더 좋은 층수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경향들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조합원들은 옵션도 더 좋게 하고 자재들도 더 좋은 거 쓰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일반 분양을 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전세 뭐 그런 건지. 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 이 재건축 이야기 나오니까요. 제가 두 분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줄 좀 노른자 팁 좀 전해달라. 뭐 지역 투기 이런 건 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생생경제와 상생경제를 꿈꾸는 우리 프로그램에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팁을 해달라 그랬더니 재건축 관련해서 우리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분들이 뭐 우리 일반 기존 주택하고 그냥 분양주택 두 가지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 뭐 우리 생생경제 애청자분들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이렇습니다. 좀 재건축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아까도 뭐 줍줍줍 이런 단어 나왔잖아요. 네.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기존 주택과 분양 말고 조합 유해분이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조합 유해분. 그 조합원들이 다 같이 짓잖아요. 지을 때 이제 만약에 조합의 어떤 예비비라든지 나중에 정산 전에 그걸 해서 예비비 형태로 아파트의 일부분 뭐 1%나 0.5% 정도 뭐 많은데 2% 정도를 조합 유해분으로 둬요. 그래서 뭐 상가나 이런 걸 정산할 때 문제가 생기면 사고가 생기면 뭐 대처를 한다는 이런 게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데는 막 20개씩 30개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만약에 잘 사업이 마치고 조합 유해분이 이제 특별히 쓸 데가 없이 여유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에서 할 수도 있는 거를 일반 분양가도 할 수도 있는 거를 그렇다고 뭐 공인중개사처럼 막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유해분이라 그래서 적정선에서 이렇게 좀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뭐 운이 좋으면 더 저렴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 공매도 있지만 경매 공매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매가 두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공인중개사분한테 경매 매수 대리인 자격증이 있으시면 그분한테 부탁해서 주위 동네에서 경매로 나온 걸 사주세요 해도 경매는 무조건 일단 20% 하향되는 가격에 출발을 하니까 그 뭐 서민한테 만약 5억짜리 집이면 20%면 1억이에요. 큰 그렇죠. 돈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공인중개사 경매 매수인 그분들한테 부탁하는 방법도 괜찮고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그냥 방법에서 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조합 유해분이라는 마지막 조합원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좀 조심하세요. 그거는 조합원 주택. 조합 주택이라 하잖아요. 지역 주택 조합. 그건 왜 조심해요? 좋은 면만 부각을 시키는데 이건 얘기가 좀 길어져서 이게 좀 방송 시간을 많이 뺏어 먹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요점은 조합주택은 조합원들을 먼저 모으고 그다음에 땅을 매입하는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요. 뜻은 좋으나 땅까지 매입을 하고 조합주택을 모으는 건 괜찮아요. 땅을 매입한 상태니까 조합원 주택 그 계약금을 받았다가 땅을 다 매입 못하고 부도가 나면 돈이 날아가요. 뜻은 좋으나 그런 걸 다 설명드리면 긴데 요점은 땅을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조합주택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렵고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땅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는 위험한 데고 거기서 땅 계약을 다 마치고 대금도 들어갔다. 그런 조합주택은 일반 분양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서울 시내에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요새 강동구하고 이쪽에 많이 있는데 그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게 사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점이라고 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단점이라고 하면 토지 확보가 제대로 안 되든지 하면 사업이 길어지고 잘못하면 돈 또 더 내라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도 있어서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고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덥석 물었다가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는데 잘하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토지 너 얼마 확보해서라고 하면 잘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뭐 우스갯소리로 이게 합법적인 사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토지
토지를 안 사고 조합원들 돈을 받아서 그러네요. 뒤늦게 땅을 사는 경우들도 많이 흑석동 있거든요. 요번에 지은 것도 한 번, 두 번 사기 나서 터지고 망가진 그래서 다음에 세워진 거예요. 요새 흑석동. 네. 잘 알아보고 조심하셔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좋다 안 좋다를 네. 저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네. 조심하시라. 조합주택 살 때는 땅을 매입했는지의 지역주택 여부를 조합. 지역조합주택 살 때는 꼭 여쭤보시고 네, 맞습니다. 조합 위에분 아파트와 그리고 경매가 좋은데 직접 하시긴 힘드시니까 경매 매수인 자격을 우리 중개사분이 갖고 계시면 네, 또 할 수 있다라는 팁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께는 지금 6467님 질문을 할게요. 시흥시의 분양 두 채 계약 현 거주 한 채 상태예요. 두 채를 계약했고 한 채인 거주하신 상태인가 봐요. 근데 두 채를 다 팔아야 되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미분양 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왔어요. 분양권이 두 개 있다는 말씀인가요? 한 네. 채는 거주하고 있고. 분양받으셨구나. 네. 그렇죠. 네. 두 개를. 근데 파시고 싶으신가 봐요. 근데 안 팔린대요. 요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아마 팔리는 것 같고요. 이게 분양권이 아니고 지금 집이 등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계약을 했다 그러신 거 보니까 네. 그냥 분양권을 그냥 두 채를 샀다는 이렇게 말씀인가요? 분양권인지 기존 주택인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네. 전매 제한이 걸려서 못 판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팔 수 있는데 안 팔린다고 한다면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아마 그건 좀 서울보다는 외곽 지역이 조금 더 시흥시니까.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니까 네. 시흥시도 지금 시흥시가 좋은데 사실 자리가. 자리는 좋지만 네. 최근 미분양 늘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평택, 시흥, 의정부, 용인 이렇게 다 해당되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안 팔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시흥시도 입주 물량 못 간 지구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제가 이거 그런 영향이 좀 있을 마무리하시고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저희 만약에 계약금이 작은 데였다라면 계약금이 3%짜리는 없지만 5%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 있습니다. 심각하게 어떻게 왜냐하면 뭘 이제 고민해요? 중도금이나 이런 거 사인하게 되면 네. 2년 뒤 중도금 넘어가고 3년 뒤에 만약에 시장을 예측을 잘 하셔야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 주식으로 말하면 상투에서 사신 건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책의 어떤 최대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네. 대출도 막히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머리 아프셔서 올리신 것 같은데 예전에 저쪽에 우리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우리 10년, 16년도 막 미분양 날 때 사지 않았거든요. 더 내려가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거 받은 것까지 다 개원해야 되니까 더 머리가 아파져요.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주택인데 계약금이 5%였다 그러면 500이거든요. 정말 괴로운 얘기지만 계약금만 500 내셨다라면 그냥 100, 200이라도 하시는 게 나은다고 보고 저는. 네. 근데 앞으로 좀 개발에 어떤 호지가 있고 입주가 되면 괜찮다 싶으시면 예산 맞추셔가지고 그 돈 다 이렇게 끝까지 충분히 무리가 없다면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실거주 목적이면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두 채니까. 투자 목적이라서 네. 한 채를 꼭 정리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거나 중도금을 내버리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안 되거든요. 안 그러니까 진짜 포기해야 된다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포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전매가 가능하다면 약간 주변 더 싸게 시세보다 조금 더 낮춰서 사실 팔 때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가격보다 맞아요.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네. 파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없는데 아까 5284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 재건축 아파트 다시 입주하는 건 피하라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입주를 별로 좋게 말씀을 안 하셨대요.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나요? 다시 입주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개인적으로 다시 전화를 좀 주시면. 네, 5284님 저희한테 연락 한번 더 주시면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교수님들 연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838님 부동산은 공급량도 인구도 사망률도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대출 규제도 다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 의지에 좌지우지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314님 항상 아내가 저보다 과감하게 결정해서 지금까지는 부동산에 성공적이었는데 방송 듣고 있으니까 고민이 더 커지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네요. 다음 달에 오셨을 때 또 두 분께 실질적인 부동산 관련 질문들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5월 토론 아니고 수다 부동산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